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부동산학 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총론에서 3문항, 그 다음 경제론에서 4문항, 그 다음에 시장론에서 5문항, 정책론과 투자론에서 각각 7문항, 그 다음 금융론과 개발론에서 각각 4문항,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은 예전과 비슷하게 6문항에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점 3가지는요. 일단 계산 문제가 9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 4, 5문항 정도의 문제들은요. 실제로 시간 내에 풀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 관련되는 문제가 작게 보면 4문항, 크게 보면 5문항 정도에서 4, 5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1차만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법도 우리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의 출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토지 특성, 토지 용어 아주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경제론에서 이제 수요 변화 요인 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수요의 가계 탄력성, 교차 탄력성, 심지어 소득 탄력성까지를 한 번에 묻는 계산 문제. 그다음에 균형 이동도 평소에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계산 문제가 아닌 좀 다른 형태의 계산 문제.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시장론에서는 이번 시험에 특이할 만한 점이 학자들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론, 지대론, 입지 선정에서 학자 관련돼서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버제스, 크리스탈러, 넬슨, 호이트, 레시, 튀넨까지. 레시 같은 경우는 우리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는 학자였는데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허프 모형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입지 개수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 했었죠.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여가현상 주거분리 상당히 좀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 정책론입니다. 정책론. 좀 골치 아프게 출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벌써 공법 관련되는 주택조합,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이런 애들은 당연히 공법적인 측면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세법 관련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세법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올해도 세법 관련되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책론에서는 공법 관련되는 내용과 세법 관련되는 내용들로 평소에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어 보던 내용이 아닌 내용들로 구성이 시험 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론 같은 경우는 현금 수지 측정,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그 다음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비율 분석법,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서 이론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금융론에서는 MBS의 도입 효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시 PF 유동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개발론에서는 부동산 신탁, 특히 관리 신탁, 그다음 담보 신탁, 부동산 관리의 3가지 영역 중 많이 강조했었죠. 자산 관리, 그다음에 임대차 유형에서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로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 시점, 그다음에 시산가액의 조정, 공시지가 기준법에서의 계산 문제, 수익환원법에서의 계산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던 파트는 총론, 그다음에 경제론, 그다음에 투자론,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출제 패턴을 크게 사실은 벗어나지 않았었는데요. 시장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정책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금융론과 개발론은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패턴들이 좀 많이 변형되어서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좀 어렵게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자, A형, B형 이렇게 문항수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거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A형 기준으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딱 지어진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먼저 우리 법경계 중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에서 5가지가 있고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다라는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자본, 소비재, 그 다음에 생산요소, 그 다음 자산 요 4가지는 경제적,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 자연, 위치 요 3가지는 물리적 개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2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일단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이 장기란 말이 있다.
장기. 그래서 장기, 장내, 예측이 뜨면 예외 없이 무슨 성? 영속성.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영속성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소 쉬웠던 그런 문제고. 3번이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공법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 주택조합,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주택법령상 3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고 했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개발 이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거는 개발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라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개발 손실 보상은 어떨 때 하냐면 규제가 강화될 때 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부담금을 부과하지 재개발 사업에서는 부담금이 없다. 5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공법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4번 문제. 토지 이용 활동과 목적에 따른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제가 이번 그 동형 모의고사 때 소지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소지 원지 이런 게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제도권 안에 것보다는 제도권 밖의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던, 그래 강조했던 내용이고 답은 소지, 답은 5번이죠. 그죠? 일단 1번은 공지에 대한 설명, 부지가 아니라 공지. 2번은 대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필지에 대한 설명. 3번은 빈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포락지에 대한 설명. 4번이 빈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내용이 바뀌어서 정리가 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다소 쉬운 그런 문제가 됩니다. 5번. 5번도 역시 부동산 개론적인 측면보다는 부동산 공법적인 측면이 강한 내용이고요. 우리 특히 요 말 나온다 그랬죠. 우리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말이 나오면서 환경을 개선한다. 요거는 정비법에서 말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재개발 사업에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법적인 문제. 6번으로 갑니다. 세법 문제입니다. 세법 문제. 제가 지금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부동산학 개론 기출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 풀이하면서 약간 화가 납니다. 이게 부동산학 개론 문제를 낸 건지 아니면 공법이나 세법 문제를 낸 건지, 저도 문제를 받아보고 좀 황당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험 치르시는 수험생들은 보다 그런 어떤 혼란이 심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우리가 크게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죠.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국세는 종부세, 지방세는 재산세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양도세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는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하여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문제는 아니고 세법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번.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우리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는 무엇에 변하고? 수요에 변하죠. 그럼 이때는 곡선이 좌측 우측으로 이동한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은 증가된다. 그 다음에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사전적 개념이죠. 공급량은 마찬가지로 주어진 가격은 실제로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수요량, 공급량 둘 다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할 것이고요.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4번을 왜 틀렸는지 알기 전에 5번이 워낙 완벽하게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 5번 체크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아셔야 되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아셔야 됩니다. 이때 가격이 몇 프로씩 상승했다 그랬어요? 3%씩 상승한다. 가격이 3% 상승하면 36에 마이너스 1.8%, 수요량은 1.8%가 뭐 되고? 감소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되는 게 수요 법칙이니까. 그런데 가격이 상승되면 소득 탄력성은 0.4니까 3, 4, 1.2%가 증가될 거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차 탄력성도 0.2 대치제가 되네요. 그죠? 그럼 0.6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 때문에 1.8% 마이너스, 소득이나 교차 탄력성 때문에 1.8% 플러스 때문에 똔똔 되면서 변화 없음으로 처리되는 문제.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내든지, 또는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이렇게 조합을 내든지 이렇게 조합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개를 한 번에 내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 시도되는 세계 탄력성을 한 번에 보는 그런 문제였고,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문제를 푸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9번에 공공재. 저 수업 시간에 공공재만 나올 때 됐다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죠? 공공재는 비경합성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배제성 있는 저하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저하. 그 다음에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시장 실패를 발생시킨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뭐 공공재는 꼭 비내구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0번으로 갑니다. 자, 10번에 가시면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일단 세로축 가격, 가로축 양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Q는 했을 때는 수직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P는 했을 때는 수평으로 기울기를 그리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P1은 200이었다. P1은 200이었다. 근데 P2는 300이다. 다시 P1을 먼저 그릴게요. P1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P1이 200이었다. 이걸 P1으로 보겠습니다. P1. 근데 P2는 얼마가 되었다? 300이 되었다. 300이 되었다. 근데 수요 곡선은 800-2P다.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200을 대입을 한번 해보죠. 200을 대입하기 하시면 처음에는 400이 빠지니까 첫 번째는 Q가 얼마? 400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300을 대입하면 600이 빠지니까 Q는 얼마? 200. 그러면 처음에 양의 400에서 다음 양 200이니까 400에서 200으로 가면 양은 뭐? 200 감소가 정답이 되겠죠.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고, 일단 기울기가 수평이면 탄력성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 탄력이 된다 그랬죠. 기울기가 수평이면 완전 탄력.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균형의 이동 문제에서는 Q가 얼마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직으로 기울기를 제시하시면 되는데 P는 얼마다 하는 내용은 기울기를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들 찾아라 그랬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일단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다. 자, 건축해서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그 물건 만들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은 커진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고요. 탄력성이 얼마라면? 1이라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관계없이요. 수입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입 불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그랬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대체재가 적어진다. 대체재가 적어지면 수요는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럼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1번 지문이 이제 틀린 이유가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된다? 평이 되죠. 수요의 탄력성이 수평이 되고, 수요가 증가된다.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면 되지 않고요. 그죠? 공급이 증가된다라고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까처럼 QD1, QD2를 얘기하는 문제, 균형의 이동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상황에서, 수평인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되면 S1에서 S2로 가면 그때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될 때가 아니라 공급이 증가될 때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좀 성립을 하기가 좀 힘든 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될 때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야지 맞는 지문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문제 자체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된다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문제로서 아마 복수 정답 또는 1번이 완전히 이제 말이 안 된다, 성립되지 않는 지문이라고 하면 모두 정답이 될 여지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의 신청 자료를 한번 점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로 갑니다. 12번 문제부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시장론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 학자들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여기서는 티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적용하신 분 누구예요? 버제스죠. 버제스 많이 썼죠. 그래서 티넨은 훗날 우리 버제스라는 학자나 알론소라는 학자에 영향을 미쳤는데, 알론소는 입찰지대 이론에 영향을 미친 거고 버제스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다음에 중심지 크기, 그 다음에 상권의 규모, 이런 거 따진 사람 있죠.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누구죠? 크리스탈러.
오케이,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특정 점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 확보를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지 8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분이 계십니다. 8가지 원칙 제시하신 분 누구죠? 예, 넬슨이죠, 넬슨. 그래서 다시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론에 응용하신 분 누구? 버제슨. 그다음에 공간적 중심지 규모 크기, 그다음에 상권의 규모 강조하신 분 누구? 크리스탈러. 그다음에 점포 입지 8가지 원칙 제시하신 분 누구? 넬슨. 그렇게 해서 12번은 순서대로 버제스, 크리스탈러, 넬슨 하여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다음 문제. 13번 문제. 역시 허프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요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간 마찰 계수. 자, 공간 마찰 계수 값이 높으면요. 잘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공간 마찰 계수 값이 높으면 잘 못 가게 된다. 근데 공간 마찰 계수 값이 낮으면 멀어도 어쩔 수 없이 간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전문품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고급 제품. 두 번째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자,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멀어도 간다. 비싸도 산다. 그러면 이런 전문품점에 같은 경우에는 공간 마찰 계수 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공간 마찰 계수 값이 작아지니까 멀어도 간다는 겁니다. 공간 마찰 계수 값이 커지면 멀면 사람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요 일상용품점들이 공간 마찰 계수 값이 커지는 거예요. 조금 멀어져도 잘 안 가는 것이. 하지만 고급 제품들을 판매하는 전문품점은 공간 마찰 계수 값이 작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로 갑시다. 자, 14번은 역시 또 학자 문제입니다. 호이트, 레시, 튀넨, 이게 베버, 레시 이런 학자들이 독일 학자이기 때문에 원래 레시보다는 이렇게 레시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로 시비를 걸어도 이거는 복수정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험에 나온 대로 레시 합시다. 레시. 오케이? 언더스탠? 그래서 호이트는 다른 말 필요 없죠. 예, 부채꼴, 교통망 이런 말이 나와주면 호이트. 기억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레시. 베버라는 사람은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하셨고, 레시라는 사람이 최대 수요 이론. 그러니까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공업 입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튀넨. 다른 말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튀넨 시험에 뜨면 무조건 3개만 기억하시자. 뭐야? 위치, 수송비, 반비례.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다른 말 필요 없고 수송비가 뜨면 우리 튀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이트라는 학자, 그다음에 튀넨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다뤄봤던 학자인데, 레시는 사실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학자였는데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달아 학자만 3문항 연속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 정리를 깔끔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쉽게 좀 맞추었을 건데, 학자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 주택의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들 찾아라. 근데 답이 1번이죠. 주택의 질적 변화, 가구 이동. 요거 연구한 게 주거 분리, 그 다음에 여가 과정이고요. 2번하고 5번을 같이 볼까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준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 건 무슨 여가? 하향 여가. 5번 갈까요? 예.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건 무슨 여가? 상향 여가. 그래서 2번, 5번 둘 다 바뀌었죠, 그죠? 예. 그다음에 공가의 발생은 주거 이동과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빈집. 그다음에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그러면 안 되죠.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이 분리되는 게 주거 분리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 무관하다는 말이 틀렸죠. 유관합니다, 그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16번. 이제 우리 입지 선정 LQ 계산 문제인데요. 자, LQ. 먼저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기업부터 풀어볼까요? 전국의 전체가 얼마? 400. 전국의 X산업 얼마? 그러면 200. 그다음에 A 지역 전체 산업은 240. 오케이? 그다음에 A 지역의 X산업은 얼마? 그럼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0.5가 돼요. 0.5.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기에다 대고 어떻게? 100에다가 뭐부터 나눠주고 240을 나눠주고, 240이 조금 140이 약간 좀 거시기 한데 240. 이거 완전 240 같죠, 그죠? 예. 그래서 100에다가 240 나눠주고 이걸 0.5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8333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올면 안 되니까 0.83 하시면 되고. 두 번째 LQ.
두 번째 기호 똑같습니다. 400분의 200까지는 똑같고, 그러니까 0.5로 나눠주는 건 똑같고, 지역의 전특을 해야 되니까 B지역 전체가 얼마? 160. 그 다음에 B지역의 Y산업 얼마? 60. 그래서 60에다가 160 나눠주고 여기다 0.5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은 0.75가 되겠죠. 0.75. 그렇게 해서 0.83과 0.75 뒤에 있는 거 정답 3번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부러 막 이런 걸 입지계수로 갖다 여기다가 중간에 여기다가 막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헷갈려 죽어버려. 뭐 이런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이 헷갈리셨던 분들은 못 맞추셨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빼고 문제를 냈으면 상당히 좀 깔끔하게 문제 풀었을 텐데 일부러 입지계수를 갖다 중간에 주면서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럽게 만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난이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17번 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효과. 자, 제가 MBS를 도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발생한다. 굿, 하우, 좋은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금융이 확대되면 자가 소유 비중이 뭐 해야 좋은 일이에요? 증가돼야지 좋은 일이지. 감소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MBS가 도입되면 좋다. 정말 많이 우리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문제 서비스로 주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답은 4번입니다. 18번으로 갑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법적인 측면이 강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뭐는 시행되고 있지 않냐면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택지 소유 상한제 첫 번째,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소유 이득세, 토지 초과 소유 이득세, 그다음 개발권 양도제도 TDR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왔으면 또 정말 쉬웠을 텐데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표현을 이렇게 2번에 지문을 구성했어요. 도시계획 구역안의 택지안에 한해서 가구별 소유 상한 뭐에 대해서? 택지에 한하여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 해야 되죠. 택지 소유 상한제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 1998년 9년도에 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폐지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9번 문제.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먼저 넘긴다. 그럼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교부터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금융은 토지신탁이 아니라 이거는 담보신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담보신탁. 우리가 이제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갖다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 금융 이렇게 구분하고요. 부채금융의 종류가 5가지 있었죠. 저당금융, 신탁금융, 회사채 발행, MBS, ABS 이런 것들이 우리 다 부채금융이었는데 그중에서 신탁금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신탁회사에게 먼저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로부터 증권 교부받아서 그 증권을 담보로 해서 다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은 토지신탁이 아니라 담보신탁과 해당되는 금융이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마구 넘기고 그 대가로 수익증권을 교부받고 신탁회사가 자기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을 토지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을 대행해 주는 게 토지신탁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담보신탁에 관한 설명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0번으로 갑니다. 자, 분양가 규제. 같은 말로 뭐래? 분양가 상한제.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100%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게 100%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도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운 단어 위주로 나온 게 아니고 이 주택법에 부동산 공법에 있는 내용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상 이렇게 나와버렸죠. 주택법령상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없다가 틀린 말이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론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결국엔 문제는 공법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것도 좀 화가 나는 그런 문제네요. 21번.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관리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자산관리 5개 암기하자 그랬어요. 뭐 있다 그랬어요? 메인 매각, 재개발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중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포트폴리오, 리스크, 재개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당연히 자산관리고 참고로 제가 재산관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재산 관리는 자산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건물 임대차 관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 관리는 안 되고 자산 관리 말한다. 요거는 틀리시면 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22번으로 갑니다.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선분양이 있었고 후분양이 있었는데 초기에 주택 건설 자금을 대부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는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분양 제도는 당연히 선분양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분양 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금융이고요. 소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은 후분양 제도는 금융이 아니라 제도는 후분양 제도가 아니라 선분양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뭐 다소 쉬웠던 내용인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런 지문들도 잘 안 보인다고 이게. 그런 게 좀 깝깝한 거죠. 예. 그래서 풀 수 있는 지문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됩니다.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답은 1번. 23번. 부동산 신탁. 원래 부동산 신탁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신탁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부동산 개발론에서는 신탁만 2문제가 나왔던 그런 해였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고. 부동산 신탁은요. 어떤 신탁들이 있냐면 뭐 임대형 부동산 신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형 부동산 신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임대형 부동산 신탁이든 분양형 부동산 신탁이든 어쨌든 소유권은 신탁에서 넘어갑니다. 신탁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그래서 관리 신탁이라 하더라도 법률상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어디에게? 신탁 회사에게.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말을 띄우려면 일단 신탁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형식상 소유권이 신탁에서 이전된다. 이게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리 신탁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말이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24번 문제로 갈게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기억을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을 뭐 했고 대출했고 상환해야 될 금액을 산정한다. 원리금을 구한다. 이때는 뭐를 쓴다? 저당 상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감채금 계수는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돈 빌리고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 저당 상수. 그래서 기억이 없어져야 되니까 일단 요거 다 틀리고요. 그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습니다. 연현하고 저상하고 뭐다? 역수다. 오케이. 그다음에 연금의 내과 계수는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일정 기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매년 얼마씩을 똑같은 금액을 불입해서 나가고요. 나중에 달성되는 원금과 이자 총액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할인을 많이 받으면 가치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작아지겠죠. 할인 많이 받았는데 가치가 커지지는 않겠지, 그지?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뭐냐면 돈 빌리고 갚아 나가는 게 그때 써먹는 공식이 저당 상수지 뭐가 아니다. 감채기금계수가 아니다. 요것만 이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 틀렸고 기억 틀린 거 빼고 하시고 빨리 풀으셨던 분들은 또 다소 쉽게 풀으셨을 것 같습니다. 25번으로 갑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예.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추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현금 수지 측정이요. 우리 현금 수지 측정, 요 문제 답 몇 번이었죠? 3번이죠. 자, 세전현금 수지는요, 순영업 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뭐한 거? 차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할 때 유효소득에서 영업기업비 빼면 순영업 소득 나오고 순영업 소득에서 뭘 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온다. 결국 우리 세전현금 흐름은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는 거지 가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정말 틀리시면 안 되는 것을 틀리신 거예요. 난이도 최하짜리.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는 찾기가 좀 힘들어요. 26번 문제. 우리 그동안 뭐 했었어요? 요거 곱해가지고 몇 프로 만들었어? 8% 만들었지. 근데 이 문제는 8%를 만들어 놓고 요거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0.8% 돼요. 0.8%. 요거는 4.0% 돼요. 그러면 얼마가 더해져야지 8%가 되면 3.2%가 나와야 돼요. 3.2%.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오면 8% 돼야 돼요. 48에 3.2가 돼야 되니까. 요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건 요걸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8% 나온다. 요거를 구하는 거였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던 것은요. 근데 특이하게 요거를 이제 X로 만들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 좀 골탕 먹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네요. 나쁘다고 해도 되나? 나쁘네요.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27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난이도 최하.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감소되는 위험. 무슨 위험?
비체계적이요. 체계적이면 절대로 감소될 수가 없다. 요거는 바로 보자마자 찍었어야 돼요. 더 이상 가고 말고 할 것도 없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하려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때려 죽여도 제거할 수가 없는 위험. 뭐 수업 시간에 피를 토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답은 1번. 아주 쉬운 내용이었고요. 28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으라. 난이도 최하짜리. 미안해요. 자꾸 쉽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쉬운 문제들이야. 내부 수익률은 그 수입의 한가와 지출의 한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 순현가를 뭘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틀린 거 찾아라.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9번. 비율 분석법을 이용해서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요런 문제 시험장 가서 푸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very dangerous 한 문제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하면 유효조소득 나오죠.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임금수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가능조소득이 얼마냐면 가능조소득 2천만 원. 공실이 얼마? 25%. 공실이 25%면 얼마? 500만 원. 요까지 얼마? 1,500만 원. 영업경비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능조소득이 50%. 그러니까 요거에 50%. 그게 1,000. 이게 500.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우리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했었죠.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다 있는데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500. 그럼 세전임금수지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그런 문제죠. 쌤 끝났군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담보인정 비율은 50%, 0.5가 5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택 가치가 얼마냐면 2억인데 그 중에서 1억을 빌려왔으면 LTV는 50% 맞고, 부채 감당률이 1이다. 근데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500분의 500 당연히 2 맞고, DTI는 연간 소득분의 연간 소득이 얼마? 1250. 그다음에 연간 부채 서비스액 이거 500. 그러니까 이제 뭐 0.4가 맞고, 채무불이익률은 유효조소득분의 1500분의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500. 그러니까 이것도 1이 맞지. 근데 영업경비 비율이 조소득분의 영업경비인데 여기 나와 있지. 유효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유효조소득이 얼마? 1,500.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얼마? 1,000.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이거는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0.666666. 그래서 0.67 정도가 되어줘야 될 것이고 0.8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5번이 틀렸다는 문제인데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풀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하죠. 큰일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간 내에 풀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30분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던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아니고 PF의 유동화. PF 유동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들 찾아라.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내려고 작전한 거예요, 사실은. 못 맞추게 하려고 작전한 건데. 먼저 첫 번째, 이 30번 문제에서 첫 번째 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이 개론에서 이렇게 뭐뭐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지문 잘 맞는 지문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뭐 자본시장 통합법 이런 데서도 PF의 유동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고 2번이 정답이죠. 장도 방식은 매매 교환을 의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아니고 유한회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면 안 되겠죠. 그럼 소급을 인증해 주는 거니까 이거 유심히 다루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틀리셔도 돼요, 이런 문제는. 31번 문제로 갑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 주로 우리가 다루셨던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을 낸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 회사 법 저기 구석에 있는, 제가 찾아보니까 투자 회사 법 저도 몇 조에 있는지를 찾아봤다니까요. 47조에 있더라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50%까지 제한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위탁하는 거 맞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니까. 그다음에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이것도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요. 설립 자본금은 3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하는 회사는요, 자기관리 리츠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 그러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맞추기는 좀 어려웠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요 1번이 틀렸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다는 거 알고 5번이 틀렸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2번, 4번 중에 찍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1번 문제 일단 적어도 1, 3, 5번을 틀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약간 어렵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는. 그 다음에 32번 문제. 자, 32번 문제도 다소 이제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일단 그 돈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벌어들이는 수익은요. 5천만 원에서 계속 200씩 증가한다. 그러면 5,200. 그 다음에 5,4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비는 2천만 원에서 100만 원씩 증가하는 거예요. 2천에서 2,100, 2,200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1년차, 2년차, 3년차니까 이걸 전부 다 1년차들은 0.9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0.9 곱하고 나면 얼마가 나오냐면 4750에 1909 나옵니다. 4750에 1909. 두 번째 2년차 것들은요. 0.90을 다 곱해줘야 돼. 0.90 곱해주고 나면 4680. 그 다음에 1890이 나와. 890.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3년차 것들은요. 0.85를 다 곱해줘야 돼. 그러면 4590. 그 다음 187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가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비라는 건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벌어들이는 임대료고요. 이게 경비니까 이걸 빼주면 이게 다 합치면 앞 위에 게 얼마냐면 140, 2020. 다 합치면 밑에 건 얼마냐면 56660입니다. 56660. 빼주면 정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6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요 숫자들에서 요 숫자를 빼는 게 아니고 요걸 현재 가치로 1년 걸로 땡기고 2년 걸로 땡기고 3년 걸로 땡겨서 위에 거 합해서 밑에 거 합을 빼주면 되고요. 뭐 각자 빼줘서 합해줘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33번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자, 이 상환재원이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료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분양형이 아니라 임대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환재원이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분양 수익금이라고 나왔다면 분양형이 맞겠지만 분양형 개발사업에 맞겠지만 지금처럼 임대료로 영업 현금으로 발생하는 것은 분양형 개발사업이 아니라 임대형 개발사업이고 약간 문제풀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말장난 성향이 좀 강한 그래서 신경을 안 쓰면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34번 문제는 비율임대차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20만 원 곱하기 얼마? 500 딱 때려줘. 그럼 얼마 나오냐면 1억 때려주고 나오고요. 6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를 딱 때려줘. 그러면 3천이 나옵니다. 3천. 그리고 나서 이거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익분기점이 5천이에요. 자, 5천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그럼 기본 임대료가 얼마냐? 3천이야. 여기까지는 3천을 내고, 오케이? 예, 플러스 5천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는 10% 추가 임대료를 낸다. 그러면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 총 전체가 얼마인데? 1억인데 5천을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 5천. 그 중에서 몇 프로를? 10%를. 그럼 500을 더 낸다는 거지. 그래서 총 내야 될 임대료는 3,500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는 사실 좀 거창해 보여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발생된 매출액이 얼마인데? 그럼 전체 발생된 매출액은 1억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얼마 내야 되는데? 3천을 내야 된다. 근데 손익분기점 얼마인데? 5천이다. 그럼 손익분기점 넘었을 때는 어떡하는데? 손익분기점 전까지는 기본을 내고 손익분기점 이후에는 전체 매출에서 10%를 추가 임대료로 낸다. 3,5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 3,500이 되는 그런 문제.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이제 감정평가론이 쉬운 내용들은 좀 많이 쉬웠다. 그래서 초반에 점수를 좀 많이 획득 못하신 분들이 그나마 감정평가론에서 점수 획득을 조금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준 시점 진짜 많이 했던 거죠. 기준 시점. 뭐를 완료한 날짜?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게시한 날짜 아니고 완료한 날짜. 답 몇 번? 5번. 틀리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36번. 시산가격을 조정할 때는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 그래서 우리 많이 했었죠. 조성은 어디에? 원가. 거래사례는 어디에? 비교. 임대료는 어디에? 수익의 가중치를 구해서 가중평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죠. 좀 다소 쉬웠던 문제고. 그 다음에 37번. 이것도 우리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은 환원이율분의
순수익인데 하늘이 몇 프로? 10%. 하늘도 쉽게 줬어요. 순수익 구하면 되는데 가능주택 얼마에서? 8천에서 공실 10% 빼고 나면 얼마? 7,200, 800이 빠지니까 여기서 경비를 빼야 되는데 요거 3개만 경비라 그랬죠. 요거 3개만. 영업소득세와 부채 서비스는 경비가 아니야. 그러면 경비 다 합치면 얼마? 700. 그럼 얼마? 6,500. 6,500을 얼마로 나누면? 10%로 나누면 얼마? 6억 5천만 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37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해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보고 싶으세요? 네, 어려운 문제 보고 싶으시면 39번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39번이 좀 어려워요. 이번에는 39번도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38번까지도 좀 쉬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우리 표계 본다 기억하고 계시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개별 공시가로 보지 개별 공시가를 따로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표계 본다, 표계 본다.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가격을 개별 공시가로 보지 또다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요걸 찾으셔야 돼. 어디서? 밑에서.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은요. 기호 1번을 보는 게 아니고 기호 2번을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내 토지와 비슷한 거래 사례를 가져야 되는데 내 토지와 비슷한 거래 사례는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라는 거. 오케이? 예. 그러면 어디다가? 200에다가 자, 상업지역 지가 상승률이 몇 프로다? 5%다. 1.05. 그 다음에 몇 프로 우사하다? 10% 우사하다? 1.1. 그래서 계산기에다 대고 2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231만 원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100만 원에서 1.05를 때리고 1.1을 곱할 건지 200만 원에서 1.05를 곱하고 1.1을 곱할 건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은요. 기호 1번을 취할 것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을 택할 때 기호 2번을 취해서 푸는다 하는 그런 취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40번. 40번은 다소 쉬운 문제입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답은 당연히 몇 번? 2번이죠. 자, 대상 뭐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을 하는 것이 있고요. 대상 지역에 대해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됐죠? 바뀌었죠. 무엇과?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이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을 하는 반면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 40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0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학개론이 이번 시험에서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하셨을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짐작을 하고 예측을 해서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리도록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웃으실 날을 기약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